몸이 좀 이상하군. 어지럽고 힘이 없네. 감기가 좀 심한 것 같네요. 오늘 약 좀 더 드세요. 그래도 너무 이상해. 감기약을 먹는데 왜 더 심해지는지. 나이가 있으시니까 회복이 좀 더딘 거예요. 약 꾸준히 드시면 나아질 거예요. 약사님, 제가 요즘 감기약을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몸이 더 안 좋아져요. 이 약들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어르신, 혹시 이 약들을 누가 주셨나요? 며느리가 약국에서 사다 줬어요. 감기약이라고 하면서요. 어르신, 이 약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김민수 약사는 순덕의 말을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독자께서 구로구 개봉동에서 보고 계시다는 연락을 주셔서 이번 사연에 반영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할게요. 이제 시작합니다. 동네 약국 문을 밀고 들어서는 김순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약국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진열된 의약품들을 비추고 있었고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회색빛 머리를 곱게 틀어 올린 채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약국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선반들에는 각종 의약품들이 체계적으로 진열되어 있었고 처방전 접수 창구 뒤로는 약사 김민수가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김민수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온 베테랑 약사였습니다. 하얀 약사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가슴팍에는 김민수 약사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김민수가 고개를 들어 순덕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친근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 주민들을 오랫동안 상대해온 그에게는 각 고객들의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특히 순덕처럼 자주 오는 단골 고객들은 더욱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순덕은 기침을 몇 번 하며 처방전 창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기침 소리는 평소보다 심해 보였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약사님, 감기약 좀 주세요. 기침이 계속 나고 몸이 좀 이상해서요. 순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민수는 그녀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안색이 창백하고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불안정해 보였고 지팡이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집에서 무슨 약 드시고 계시나요? 감기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김민수의 질문에 순덕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작은 약봉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봉지들에는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적혀 있었고 각각 다른 색깔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감기약이라고 해서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졸리고 어지러워요. 순덕이 약봉지들을 처방전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민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라벨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약봉지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약봉지를 확인할수록 그의 미간이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김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컴퓨터로 해당 약품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약국 안에 울려 퍼졌고 모니터 화면에는 각종 의약품 정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확인할수록 표정은 더욱 굳어갔습니다. 어르신.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순덕의 질문에 김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넘게 약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처방전을 다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순덕의 눈을 바라보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그 약 드시면 안 돼요. 김민수의 말에 순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약국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고 에어컨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은 김민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감기약이라고. 순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는 모니터 화면을 돌려 순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약품 정보와 함께 빨간색으로 주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경고문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감기약이 아닙니다. 김민수의 말에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처방전 창구 위에 놓인 약봉지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며느리가 챙겨주는 고마운 약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고 무서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순덕의 떨리는 질문에 김민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약이에요. 계속 드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순덕의 손에서 약봉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안에 하얀 알약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순덕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왜 며느리가? 순덕의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민수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김민수는 순덕의 상태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의무와 한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순덕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순덕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약을 주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약국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고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일상적인 소음들이 들려왔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약국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고 순덕과 김민수는 이 충격적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구로구 개봉동의 한 아파트. 부엌에서는 며느리 김연희가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선 연희의 모습은 여느 며느리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흰색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로 간을 보며 때때로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는 모습까지도 평범한 가정주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세한 피로와 짜증이 어려 있었고 이따금 한숨을 쉬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연희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단정한 회색 니트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고 머리는 뒤로 묶어 올린 채였습니다.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밥솥 뚜껑을 열어 밥이 다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얀 쌀밥이 윤기 있게 익어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밥을 그릇에 담고 미역국을 국그릇에 따랐습니다. 반찬으로는 김치와 시금치 나물, 그리고 멸치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연희가 상을 차리며 순덕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지 기계적으로 들렸습니다. 밥상 위에는 흰쌀밥과 미역국, 그리고 김치와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접시 위에는 깍둑썰기한 단무지도 올려져 있었고 물컵까지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안방에서 나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회색빛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잘했다. 고생 많다. 순덕의 고마운 말에 연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순덕이 숟가락을 들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연희는 부엌으로 돌아가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거지통에 그릇들을 담그면서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아파트들의 불빛을 바라보며 연희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순덕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조용한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은 가끔 뉴스 내용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진 지 오래였지만 여전히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적적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없으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연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연희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 민철과의 통화였습니다. 연희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지만 조용한 집 안에서는 대화 내용이 어느 정도 들렸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모셔야 해요? 우리 서진이 학원비도 부족한데. 연희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짜증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 남편이 뭔가 말하자 연희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녀는 부엌 구석으로 몸을 돌리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매달 병원비랑 약값만 해도 얼마인지 알아요?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연희의 말이 이어지자 거실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순덕은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연희의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차마 그것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밥을 계속 떠먹으며 들은 척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지친 거예요. 연희가 급히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덕이 기침하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순덕의 기침은 며칠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감기 또 시작되시네요. 요즘 일교차가 커서 그래요. 연희는 재빨리 안방으로 가서 약통을 가져왔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 안에는 여러 종류의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색, 파란색, 노란색의 다양한 약들이 섞여 있었고 각각의 약봉지에는 복잡한 약품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내는 모습이 매우 능숙했습니다. 제가 챙겨드릴게요. 감기 초기에 잡아야 오래가지 않아요. 연희가 약통에서 몇 개의 하얀 알약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순덕은 연희가 건네주는 물컵과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얀 알약들은 동그랗고 작았으며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요즘 감기가 자주 걸리네. 순덕이 약을 삼키자 연희는 안도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뒤로 스치는 미묘한 감정을 순덕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연희의 눈빛에는 조급함과 함께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덕이 약을 모두 삼킨 것을 확인한 후 빈 컵을 가져갔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면서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졸음이 왔습니다.
연희가 준 감기약 때문인지 몸이 나른하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고 눈꺼풀이 자꾸 감겼습니다. 평소에는 밤 10시까지 뉴스를 보곤 했는데 오늘은 8시도 되기 전에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감기 걸렸을 때는 잠을 충분히 자야 해요. 연희가 순덕을 안방으로 부축했습니다. 순덕은 평소보다 훨씬 비틀거렸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서 순덕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와는 다른 설명할 수 없는 무력감이었습니다. 마치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고 생각도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연희는 순덕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저녁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는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들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핸드백 옆에는 약국에서 받아온 약봉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복잡한 의학 용어가 적혀 있었지만 그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연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약봉지를 다른 감기약들과 함께 약통에 넣으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아침 순덕은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 바늘은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평소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던 그녀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침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이미 높이 떠올라 있었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소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평소와 다른 무력감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습니다. 마치 깊은 늪에서 헤어나오는 듯한 기분이었고 생각도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몇 번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어젯밤 연희가 준 감기약 때문인지 몸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감기에 걸렸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연희가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와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고 눈가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연희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순덕에게는 왠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연희가 준비해둔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고 따뜻한 아침밥상 냄새가 났습니다. 몸이 좀 이상하군. 어지럽고 힘이 없네. 순덕이 밥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순덕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진심이라기보다는 의무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었습니다. 감기가 좀 심한 것 같네요. 오늘 약 좀 더 드세요. 연희가 약통을 가져와 몇 개의 알약을 꺼냈습니다. 어제와 같은 하얀 알약들이었지만 오늘은 개수가 더 많았습니다. 순덕은 그것을 보며 의아했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순덕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방금 전에 했던 일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져서 집 안에서도 벽이나 가구를 짚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순덕은 갑자기 몸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증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메스꺼움까지 느껴졌고 가끔 손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평생 감기를 앓으면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연희야,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순덕이 소파에 앉아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병원까지 갈 것 없어요. 약국에서 좋은 약 받아서 드시면 나을 거예요. 연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자신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희의 말을 따랐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이상해. 감기약을 먹는데 왜 더 심해지는지. 순덕의 말에 연희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하며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회복이 좀 더딘 거예요. 약 꾸준히 드시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순덕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병이 생긴 것일까? 그녀는 며느리 몰래 동네 약국에라도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연희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순덕은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느렸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약국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주던 약들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습니다. 약국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2배는 걸린 것 같았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순덕은 숨을 고르며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친숙한 김민수 약사의 얼굴이 보였을 때 왠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김민수가 순덕의 안색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야윈 것 같았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순덕은 처방전 창구 앞에 다가가며 가져온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약사님, 제가 요즘 감기약을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몸이 더 안 좋아져요. 이 약들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순덕이 비닐봉지에서 약봉지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김민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받아들며 라벨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약봉지를 본 순간부터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약들을 누가 주셨나요? 김민수의 질문에 순덕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약국에서 사다 줬어요. 감기약이라고 하면서요. 김민수는 계속해서 다른 약봉지들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미간이 점점 찌푸려졌고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서 해당 약품들의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 약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김민수의 말에 순덕은 불안해졌습니다. 역시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김민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집에서 무슨 약 드시고 계시나요? 정확히 어떤 증상으로 이 약들을 드시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덕은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감기 증상으로 시작해서 점점 심해지는 어지럼증과 무력감, 그리고 연희가 꾸준히 약을 챙겨준 것까지. 김민수는 순덕의 말을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김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민수 약사의 충격적인 말을 들은 순덕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준 약들이 감기약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의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순덕은 온갖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희가 왜 이런 약을 주었을까? 정말 실수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연희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일부러 잠든 척하며 연희가 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에야 순덕은 조심스럽게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거실 한쪽 서랍장 위에 놓인 약통이 보였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안에는 여러 종류의 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하얀색, 파란색, 노란색의 다양한 알약들이 섞여 있었고 각각 다른 약봉지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순덕은 약봉지들을 하나씩 꺼내며 라벨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의학 용어들은 그녀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졸피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같은 약품명들이 적혀 있었지만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각 약봉지마다 붙어 있는 작은 스티커들에는 빨간색으로 된 경고 표시들이 있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정말 감기약이 맞나? 순덕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약봉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약국에서 봤던 감기약과는 모양도 다르고 포장지도 달랐습니다. 더욱이 약사가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했던 것을 생각하면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모든 약봉지들을 큰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총 8개의 서로 다른 약봉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연희가 감기약이라며 주던 것들을 모두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들을 가지고 다시 약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전 10시경 순덕은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보다는 몸이 좀 나은 것 같았지만 여전히 어지럼증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마음과 그 진실이 무서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약국에 도착했을 때 김민수 약사는 다른 고객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기다렸다가 김민수가 자유로워지자 처방전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김민수는 순덕을 보자마자 어제의 일을 떠올린 듯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김민수의 친근한 인사에 순덕은 가져온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약봉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약사님, 이것들 좀 자세히 봐주세요. 집에 있는 약들을 다 가져왔어요. 순덕의 말에 김민수는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약봉지들을 하나씩 꺼내며 처방전 창구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8개의 서로 다른 약봉지들이 일렬로 놓이자 마치 증거물들이 진열된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이것들 전부 누가 주셨다고 하셨죠? 김민수의 질문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약국에서 사다 줬다고 했어요. 감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니까 이런 약들을 사다 줬어요. 김민수는 첫 번째 약봉지를 들어 라벨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순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약봉지를 확인할 때마다 김민수의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민수가 컴퓨터 앞으로 가서 각 약품들의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약국 안에 울려 퍼졌고 모니터 화면에는 각종 의약품 데이터베이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각 약품명을 입력하며 상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몇 분 후 김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의 표정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것들은... 김민수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모니터 화면을 순덕이 볼 수 있도록 돌렸습니다. 이건 졸피뎀이에요. 수면 유도제입니다. 김민수가 첫 번째 약봉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해당 약품의 상세 정보가 나타나 있었고 빨간색으로 된 주의사항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로라제팜, 이건 알프라졸람. 전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예요. 김민수가 계속해서 다른 약봉지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감기약이라고 믿고 복용했던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종류의 약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감기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덕의 떨리는 질문에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중에 감기약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들이에요. 김민수의 말에 순덕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처방전 창구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는 약들을 계속 먹어왔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김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의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순덕을 의자에 앉게 한 후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걸 계속 드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 연세에는. 김민수의 경고에 순덕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어 둘게요. 이건 증거로 남겨야 해요. 김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약봉지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라벨과 약품명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했습니다. 약국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순덕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연희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위험한 약을 계속 먹였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연희가 일찍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연희가 청소기를 치우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초조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연희가 순덕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상시와 달리 날카로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연희의 눈빛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지. 하지만 연희는 순덕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순덕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약국에서 받은 봉지였는데 그 안에는 모든 약들이 다시 담겨 있었습니다. 뭐 사오셨어요? 연희의 질문에 순덕은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일단 모른 척해야 할까? 하지만 연희의 계속되는 시선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약국에 다녀왔어. 몸이 너무 이상해서. 순덕의 말에 연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리해졌고 입술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상시의 표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약국에? 뭐 하러요? 제가 약 다 챙겨드리는데. 연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이 약국에 간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연희는 평소처럼 약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덕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김민수 약사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얀 알약들이 감기약이 아니라 수면제라는 사실, 그리고 계속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연희가 물컵과 함께 약을 내밀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하얀 알약 3개였습니다. 하지만 순떡에게는 그것들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독처럼 느껴졌고 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기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오늘은 안 먹어도 될까?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순덕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희가 주는 약은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 먹었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왜 안 드시려고 해요?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약을 끊으면 안 돼요. 연희가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상시보다 강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연희의 변화된 태도를 느꼈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해서 약을 먹으면 더 어지러워지는 것 같거든. 순덕의 말에 연희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하며 다시 약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몸이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약 끊으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연희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순덕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민수 약사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약들은 감기약이 아니었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에 넣는 대신 입술에 가져다 대기만 했습니다. 연희가 지켜보고 있어서 먹는 척할 수밖에 없었지만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겼습니다. 물도 다 드세요. 연희가 확인하듯이 말했습니다. 순덕은 물을 마시며 약이 목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다행히 연희는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입안에는 여전히 쓴맛이 나는 알약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약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걸려요. 연희가 순덕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순덕은 침대에 누우면서 입안의 약을 손으로 빼냈습니다. 작고 하얀 알약이 손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을 해치려는 독이었을까요? 연희가 방을 나간 후 순덕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알약을 휴지에 싸서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내일 이것을 김민수 약사에게 가져가서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연희는 또다시 약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개수가 더 많았습니다. 하얀 알약 4개와 파란색 알약 하나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것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좀 많네? 순덕이 물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감기가 심해진 것 같아서요. 좀 더 강한 약이에요. 하지만 순덕은 더 이상 연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을 먹는 척하며 손에 숨겼습니다. 5개의 알약을 모두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순덕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정말 연희가 자신을 해치려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순덕은 온갖 생각에 시달리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순덕은 연희가 나간 후 서랍에서 숨겨둔 약들을 꺼냈습니다. 총 8개의 알약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와 그젯밤에 숨긴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가져가야겠어. 순덕은 혼잣말을 하며 약들을 작은 봉지에 담았습니다. 연희가 외출한 후 순덕은 숨겨둔 약들을 작은 비닐봉지에 담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김민수 약사가 어제 마지막에 해준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
현재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었습니다. 보건소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2배나 걸렸습니다. 며칠간 이상한 약들을 복용한 탓인지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했고 때때로 어지럼증이 찾아와 중간중간 쉬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보건소 접수 창구에서 순덕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준 약을 복용한 후 몸이 이상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약들이 감기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접수 직원은 순덕의 말을 듣더니 내과 진료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진료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순덕은 불안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위험한 약들을 복용해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며느리 연희가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했던 것이라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순덕님 들어오세요. 중년의 여의사가 순덕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이현주 의사는 보건소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온 경험 많은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녀는 순덕의 창백한 얼굴과 불안정한 걸음걸이를 보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이현주 의사의 질문에 순덕은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감기 증상으로 시작해서 점점 심해진 어지럼증과 무력감, 그리고 며느리가 준 약들에 대한 의심까지. 순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현주 의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그 약들 가져오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순덕은 가져온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어제와 그젯밤에 몰래 숨겨둔 8개의 알약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현주 의사는 그것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 어디서 구하셨다고 하셨죠? 의사의 질문에 순덕이 며느리가 약국에서 사다 준 것이라고 답하자 이현주 의사는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로 해당 약품들의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혈액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현재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겠어요. 이현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순덕은 체열실로 이동했습니다. 간호사가 순덕의 팔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동안 순덕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위험한 수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현주 의사는 결과지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혈액 검사 결과 수면제 성분이 상당량 검출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순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준 약들이 감기약이 아니라 수면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의 몸에 축적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런 약물을 복용하시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 연세에서는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현주 의사의 설명에 순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그 약들을 복용했다면 정말로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며 김민수 약사가 들어왔습니다. 순덕이 보건소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제 찍어둔 약봉지 사진들이 프린트된 자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약들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김민수가 이현주 의사에게 자료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각 약품의 상세 정보와 함께 용법, 용량,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전문가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나눈 대화는 순덕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 용어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약물 남용 사례입니다.
게다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 같네요. 이현주 의사의 말에 김민수 약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문제를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현주 의사가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순덕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신고라는 게 경찰에? 순덕의 떨리는 질문에 두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수 약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르신에게 해를 가하려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덕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저희가 증거를 보관하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더 이상 그 약들을 드시면 안 되고 당분간은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해요. 이현주 의사의 말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무서웠지만 이제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용기를 내어 맞서야 했습니다. 용기 내셨어요, 어르신. 이제 안전하실 거예요. 김민수 약사가 순덕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그제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에서 나오면서 순덕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연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고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보건소에서 돌아온 순덕은 집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현관문 너머로는 연희가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소리였지만 이제 순덕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독을 먹였다는 끔찍한 진실을 알고 나니 그 평범한 소리들조차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순덕은 깊은 숨을 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연희가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순덕이 하루 종일 집을 비운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연희가 순덕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순덕은 그 속에 숨겨진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안감과 초조함, 그리고 뭔가 들킬까봐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순덕은 연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마운 며느리라고만 생각했던 이 여자가 사실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확인한 혈액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연희야, 이제 그만하자. 순덕의 말에 연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 순덕의 말투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순덕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감지했습니다.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연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도 조금씩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가져온 비닐봉지에서 약봉지들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감기약 아니지? 순덕의 직접적인 질문에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들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연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순덕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보건소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했다. 내 몸에서 수면제가 나왔어. 순덕의 말에 연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이현주 의사와 김민수 약사가 미리 신고해둔 덕분이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더니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연희 씨 맞습니까?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연희는 갑자기 발버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빨리 죽기만을 바랐을 뿐이에요. 연희의 절규에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경찰관들도 순덕도 모두 그 충격적인 고백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희는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매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병원비, 약값, 우리 아이 교육비도 부족한데. 연희의 말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돌봄의 피로감이 결국 이런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연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며느리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충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순덕의 말에 연희는 더욱 울부짖었습니다. 경찰관이 연희에게 수갑을 채우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연희의 마지막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후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연희를 데리고 나갔고 거실에는 순덕만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순덕은 경찰관들에게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연희가 어떻게 약을 주었는지, 자신이 어떤 증상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차례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연희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는 것. 그래서 수면제를 감기약이라고 속여서 먹였다는 것. 처음에는 그냥 깊이 잠들게 하려던 것이었지만 점점 양을 늘려가며 더 심각한 결과를 바라게 되었다는 것까지. 처음부터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셨으면 했을 뿐이에요. 연희의 말에 담당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기야 어떻든 간에 이것은 명백한 살인미수 사건이었습니다. 김연희 씨, 살인미수 및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연희는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체념한 듯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가 모두 끝난 후 순덕은 대기실에서 김민수 약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지나고 나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나요? 순덕의 질문에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안전하십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밤이 깊어진 경찰서를 나서며 순덕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잃었다는 상실감과 함께 목숨을 구했다는 다행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적어도 생명의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조사가 모두 끝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긴 하루를 보낸 순덕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지만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김민수 약사가 순덕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약사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순덕의 진심 어린 인사에 김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한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안타까움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뭐든 이상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두 사람은 경찰서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민수는 순덕이 택시에 오르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야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그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전문가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은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돌봄을 받는 행복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오히려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자신만이 남게 되었다는 생각에 약간의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연희가 있었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그 약봉지들이 놓여 있었고 순덕은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부엌에서는 연희가 준비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연희도 처음에는 진심으로 자신을 돌봐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마음이 변했고 결국 이런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수면제의 영향으로 몽롱한 상태가 계속되었는데 이제야 자연스러운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연희가 나타나지 않았고 평온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정신으로 맞는 아침이었습니다. 어지럼증도 없었고 머리도 맑았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팍에는 김영숙 요양보호사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덕 어르신이시죠? 사회복지사님이 연결해 주셔서 왔어요. 김영숙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20년 넘게 요양보호사로 일해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였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순덕의 상황을 들은 사회복지사가 급히 연결해 준 것이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순덕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김영숙은 순덕의 표정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사전에 들은 이야기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순덕이 씩씩해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매일 오전에 와서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병원 동행도 해드릴 거예요. 혹시 불편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영숙의 친절한 설명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가족 관계에서 오는 복잡한 감정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김민수 약사가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많이 밝아진 것을 듣고 안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순덕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후 순덕은 연희의 재판 소식을 들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연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연희는 끝까지 시어머니에게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 시간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하루를 마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소리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영숙 요양보호사는 저녁 식사를 도와주고 나서 퇴근했습니다. 혼자 남은 순덕은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조용한 집 안을 채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고요함이 적적했는데 지금은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편안해질 수 있겠어. 순덕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아파트를 비추고 있었고 순덕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덕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김민수 약사나 이현주 의사, 김영숙 요양보호사처럼 진심으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충분히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면서 순덕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루를 건강하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진짜 삶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